자, 이제 48페이지. 자, 1940년대 40년대의 일제 통치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일제가 만주 침략 또는 중일전쟁 또는 제2차 세계대전 또 그 가운데서 일어난 태평양 전쟁, 거의 한 15년 동안 계속 전쟁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군인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총알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15년 동안 하려면 그 모든 물자를 우리나라에서 다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930년대 통치는 우리나라를 자신들이 전쟁하는 데 필요한 물자 보급기지, 즉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병참기지로 만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 이거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전 세계가 경기 침체, 대공황하고 극심한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기 침체는 뭐냐? 시장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시장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파리만 날리는 걸까요? 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파리만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은 지나치게 떨어지고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배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일본은 어떻게 했냐? 남의 나라를 침략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팀이 두 팀이 더 있는데요. 한 팀은 독일, 한 팀은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이를 이겨내려고, 자, 첫 번째 만주 침략. 만주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들? 자, 만주가 이쪽 부근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드넓은 만주를 침략하여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우기도 하죠. 그 다음에 1937년에 중일 전쟁, 중국을 쳐들어갑니다, 일본이. 이때 난징 대학살도 일어나면서 지금도 이때 얘기를 하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래서 중국이 조금 일본을 싫어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까지, 1941년부터 시작됐던 태평양 전쟁까지 쭉 15년 동안 전쟁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침략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전쟁하려면, 자,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병참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1940년대에 우리나라 통치 방식인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수 사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총 만들고 그다음 탱크 만들라고 하려면 금속이나 화학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북한 쪽에 많이 존재하는 철, 그 다음 석탄 등의 지하 자원에 대한 생산도 늘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공업화 정책은, 자, 북부 지방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지역적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북한 쪽에다가 막 공장 지은 거죠. 이렇게 공장 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독립을 했을 때는 남한보다 북쪽이 훨씬 더 공장도 많고 잘 사는 현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제도 또 딴소리 하는 거죠. 야, 우리가 너네한테 공장도 많이 지어줬지 않냐, 그러니까 너네가 발전한 거 아니냐, 이딴 소리 많이 합니다. 많이 했었죠. 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들으면 열받죠. 자, 그러면 이런 우리나라를 물자 기지로 만들고,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군인으로 데려가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을 위해서 군인으로 데려갔는데
열심히 안 싸워버리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게 하려고 우리나라 사람을 일본인으로 이제부터 180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일본을 위해서 싸우는 거니까 열심히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억지 정책들을 막 피기 시작하죠. 이름하여 민족 말살 통치. 오케이?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 거예요. 1910년도에는 자 헌병 경찰에 의한 무단 통치. 1920년도에는 우리 민족을 이간질하기 위한 민족 분열 통치. 그게 문화 통치죠. 그다음에 1930, 40년도에는 우리 민족을 민족성을 없애기 위한 민족 말살 통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자, 일제는 중일 전쟁을 일으킨 뒤에 한국인의 민족 의식을 없애고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이게 목표가 되겠죠. 이게 민족 말살 통치의 목표가 됩니다. 좀 더 핵심적인 목표는 뭐냐? 전쟁에 동원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거의 핵심이죠.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우리 민족 의식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같은 일본인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야만 열심히 싸울 거니까. 그래서 한국 식민화 정책을 자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뭘 했냐면 한국 식민화 정책은 그냥 간단합니다. 일본을 위한 국민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는 거죠. 일본이 만들겠다 이 얘기죠. 일단 첫 번째 뭘 강조하느냐? 내선일체. 자, 밑에 교과서 밑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내지인 일본인 그다음 조선. 그러니까 내지인과 일본인은 하나의 몸을 가졌다. 즉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 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죠. 이걸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한국인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자, 이거 두 번째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일본 국왕의 충성을 다짐하는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게 하였다. 이 황국신민서사 교과서 밑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초낭패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이렇게 계속 외우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일본 국민이 된다 이거죠. 또한 일본 국왕이 사는 궁성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강제로 절을 시켰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일본인을 만들기 작전 들어갑니다. 또한 일단 우리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였으며 이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일단 역사교육 금지입니다. 한국의 역사교육 금지. 또한 학교와 관공서에는 이제부터 이제 조선말 절대 못 씁니다. 1920년대 좀 썼죠. 또 약간 문화통치로 풀어주는 통치니까 1930, 40년대에는 무조건 일본어 사용만 강조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한글신문 잡지 1920년대 약간 오픈시켜놨죠. 1930, 40년대에는 무조건 다 폐간입니다. 또한 결정적인 거죠. 일본 만들기 작전 뭡니까? 우리나라의 이름을 전부 다 뭘로 바꾸도록 합니까?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 말로 뭐 지금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창씨개명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 그러니까 결론은 핵심은 뭡니까? 일본인 만들기 작전이죠. 그러니까 너는 일본인이니까 우리 일본이 지금 전쟁 벌이고 있으니까 일본 국민 일본 국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라. 너네는 일본인이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없애려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뭘 봐야겠습니까? 그러면 1930, 40년도에는 뭘 뺏어갔냐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930, 40년도에는 1910년도에는 뭐 뺏어갔습니까? 1910년도에는
자,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땅 뺏어갔고 1920년도에는 산미정식 계획을 통해서 쌀을 뺏어갔었습니다. 그러면 1930~40년도에는 뭘 뺏어갔냐? 그렇지. 선생님이 제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지난번에 올이라고 했었죠. 모든 것을 뺏어갔다.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랜만에 밖에서 아기가 옵니다. 잠시만요. 자, 아기 달래고 복귀했습니다. 자, 어떻게 뺏어가느냐? 중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 뒤에는 일제가 법도 이 영어 단어 올이라고 똑같습니다. 국가총동원법, 국가에 있는 모든 걸 총동원시켜라. 법도 이거야. 진짜 대박이죠. 자, 을 만들어서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까지 본격적 아닌 겁니까? 교과서 자 본격적으로 수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는 지원병제, 학도 지원병제, 징병제 등을 실시하여 한국의 청년을 전쟁터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국민징용령을 내려 한국인을 광산이나 철도, 건설, 군수공장에 동원하여 노예처럼 혹사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징병은 뭘로 끌고 가는 겁니까? 군인으로 끌고 가는 거죠. 지원병제,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그럼 지원병, 학도지원병 지원했겠습니까? 끌고 갔겠지. 그 다음에 징용은 여기가 쓸 용자니까 노동력 제공입니다. 일 시키려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국민징용령 이거죠. 한국인을 광산이나 철도, 그냥 군수 공장에 동원하여 노역처럼 혹사시켰다. 여자는 가만히 내버렸냐? 똑같습니다. 정신 근로령을 만들어 여성들마저 강제로 동원하였고, 특히 지금 여학생들이 많이 열받아 하시는 많은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하게 됩니다.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수업 시간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제는 군대의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공출 중요합니다. 아까 국가총동원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공적으로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뭐가 공적입니까? 자,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쌀과 잡곡을 수탈하고 식량 배급제를 실시했다. 또한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절이나 교회에서 쓰는 종, 그 다음에 녹그릇, 숟가락 등의 세부치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싹 다 털어갔다는 얘기죠. 이게 1930~4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뺏어간 겁니다. 전부 다 가져갔죠. 밑에 좀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소년병, 이건 징병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군인으로 나가는 거고, 이건 위안부인 거죠. 그 다음에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녹그릇, 생활용품, 숟가락, 젓가락 다 가져간 겁니다. 자, 결국 일제가 15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이로써 일제 통치 방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을 보게 될 건데, 이거는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안 하고 수행평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